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미축입니다. 드디어 WTI 선물이 100달러 아래인 97달러를 갱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원유 관련 주가들은 고점 대비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옥시도 이렇게 고점 대비 21% 정도 빠졌고요. ET 또한 23% 하락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WTI 선물이 빠진 것이 코로나 때부터 장투를 해온 저에게 왜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유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에 의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니 연준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수요를 낮추고 수요를 의미하는 사람들의 바잉 파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사람들은 더 돈이 없어지면서 소비를 더 안 하게 되니 대부분의 물건에 대한 원자재이기도 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점은 유가의 하락 원인은 과연 경기 침체에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자재에 의한 수요가 하락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또 하락해준다면 유가는 계속 하락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유가에 있어서 무엇이 공급을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정유회사가 얼마나 많은 원유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면 유가는 하락하고 반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면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원유의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주황 색깔이 바로 수요이고 파란 색깔이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색은 스프레드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주황색과 파란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여기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이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스프레드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4.1 밀리언 배럴로 수요 대비 가장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오늘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WTI의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1년을 제외하고 스프레드의 마이너스가 심했던 기간은 바로 2011년과 2017년 때입니다. 2011년을 보면은 마이너스 3.38 밀리언 배럴의 격차가 났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원유 가격은 몇 년 동안 이렇게 90달러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17년은 어땠을까요? 2017년은 참 신기하게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이렇게 마이너스 3.37 밀리언 배럴이 날 정도로 크게 났었는데 신기하게도 유가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 40달러 아래의 선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효과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물건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를 책임졌고 이것은 디플레이션 현상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유가 또한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으로 돌아온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을 지금 당장 일으켜줄 만한 세력은 주변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 89877이라는 공급량과 94088이라는 수요량은 이 데이터에 의한 것으로 모든 나라에서 생산해내는 원유의 양,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수요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뉴스보다는 훨씬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2022년의 수요와 공급은 어떨까요? 2022년 때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유가 시추가 될 수 있는 가동되고 있는 리그의 카운트를 재면 되겠죠. 2022년 1월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6월달까지 보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동되고 있는 리그의 숫자는 1632에서 1706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생산되고 있는 원유의 양이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2019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때는 많은 원유 회사들이 가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2020년 때 데이터와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2019년 때 당시 원유 회사들이 가동 중이었던 리그의 카운트를 보시면은 2177개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원유의 양이 생산되어 공급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 회사들이 리그 카운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ESG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ESG를 준수해야 했고, 이러한 기준에 대부분 미달됐던 원유 기업들은 거의 나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유를 시추하는데 많은 환경적 제재를 받다 보니 기업들은 원유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아 투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더욱 소비를 늦추기 시작했죠.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캐펙스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적어도 지금의 수요를 맞추려면 이까지는 와야 하는데 근처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JP모건에 의하면은 최소 원유 수요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600빌리언 달러의 투자금이 원유 기업들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한 상태입니다. 원유 값이 천정문제로 올라가다 보니 EOG와 같은 원유 기업들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데,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진 않고 이렇게 오히려 부채를 갚거나 배당금을 올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쉐브론의 경영진은 3.15 빌리언 달러를 원유 생산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바이오베이스 퓨얼 메이커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아파치 기업은 WTI 평균 가격 78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6.5 빌리언 달러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최소 60%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투자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앞으로도 원유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장기간 동안 불균형을 띌 것이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유가는 얼마이냐고 물으실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80달러 이상이면은 고유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100달러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주가는 당연히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원유 기업들의 주가가 원유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유가가 100달러에서 80달러만큼 떨어지니 그만큼 떨어지고 반대로 오르면은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요, 과거 2014년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 이상이었을 때로 이렇게 오늘날 돌아왔으니 옥신타르 주가도 80달러에서 90달러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유가 환경이 지속되느냐입니다. 고유가 환경이 지속되면요, 그 기간 동안의 원유 기업들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다량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되고,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배당금을 주면서 자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도 받기 때문에 기업은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만큼은 고유가의 환경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패턴은 과거 때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1950년부터 1970년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의 원유의 가격이 이렇게 낮았습니다. 약 20년 동안 저유가 환경에 있다가 근본 유제를 미국이 폐지하고 오펙이 달러를 원유를 거래하는 데 통화로 인정을 하면서 원유의 가격은 이렇게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정점을 찍은 뒤에 바로 유가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5년이란 기간 동안에 고유가 환경에서 유가가 유지되었고 공급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유가는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또 한 번 2000년도에서 2010년대 반복이 됩니다. 다만 여기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유가는 잠깐 이렇게 하락했지만 리세션으로 인한 유가 하락은 다시 이렇게 금방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쉽게 말해 이번 리세션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고유가의 환경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공급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어진 친환경 정책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과거처럼 중국과 같은 나라가 등장해 전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보여줄 만한 세력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고유가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리서치에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고 판단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과 세부적인 데이터는 멤버십을 대상으로 통용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